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 말이 있어요. 바로 이 그네를 내가 멈출 수 있는데 잡아당겨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화를 계속 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감정도 지속하지 않아요. 희노애락 감정 중에 영원히 불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 우울감은 영원하지 않아 라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기준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코칭 대표 백명입니다. 저는 코칭을 만난 게 2002년 제가 간호학과 교수 3년차 때인데요. 학생들에게 제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우리는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질문이 이 가르침과 배움의 이 간극은 어떻게 해결이 되지? 이 질문을 코칭이 해결을 해줬고 그 덕분에 지금 25년 가까이 코칭을 하고 있고요. 10년 전 제가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명코칭에서 더 많은 대상자들을 만나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코칭의 목적이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더 이상 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적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감정 코칭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한순간 분노가 일어날 때 성숙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감정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제가 간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임상에서 환자들을 많이 보고 또 그 환자들에게 가장 큰 힘들게 겪어야 되는 것들이 통증 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의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진단이라고 해도 기간이 달라져요.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는데 감정 또한 통증과 동일하다는 그 뇌과학적 원리를 제가 공부하면서 감정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 왜 감정으로 힘든지 제가 들여다봤을 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장 가혹할 것 같으세요? 타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스스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쭉 듣다 보면 결국 본인이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만 않아도 이 문제는 해결될 텐데 너무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같은 곳에 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이게 다른 문제라고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황만 달라졌지 동일한 문제 패턴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본인이 보는 관점, 본인이 해결하는 프로세스, 접근법,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해결하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전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은 뇌의 통증하고도 동일하다. 뇌에서 동일하게 인지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인지하는 그 부위가 같아요. ACC와 섬엽이라는 곳인데 그 부위에서 통증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통증이나 감정적인 통증.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예시가 플라시보 효과? 이건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걸 내가 취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은 특별히 거기에 해당하는 효능이 아니어도 본인이 효과를 느껴버리는 그런 것들로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자율신경계가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장이 더 두근거린다, 수면장애가 있다, 요 정도는 당연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면역계가 망가지죠.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나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무관심해요. 그런데 실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의 핵심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많이 만나는 대상이 부모들인데 아이들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이들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 코칭을 하면서 가장 눈이 반짝반짝하게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바로 그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이나 이런 교육을 가서도 결국 저에게 수업 끝나고 나서 저 이거 한번 여쭤봐도 돼요? 라고 하는 건 다 가정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익숙한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버려서 더 이상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드리냐면 저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근데 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들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그들을 더 들여다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없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만 하게 돼요. 평가만 하게 되고 감정이 동일합니다. 감정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알려고 하지 않는데 반드시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듯이 감정도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쉽게 얘기하면 나의 깊은 무의식의 욕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이 실은 전부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감정으로 좀 연결을 해보자면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이 뭔가 들여다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나에 대한 관심. 우리가 난 나를 사랑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내가 내 감정의 패턴이 뭐고 어떤 감정에 흔들리고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여다본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정한 패턴을 좀 더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일단은 그걸 들여다보고 분석하려면 적어 봐야 되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저널링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기록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면 일단 뭘 적으라고 해. 일기를 쓰라고 해.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내가 이거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진짜 나를 돌보는 일의 시작이야 라는 인식의 전환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육을 하고도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한 번도 그걸 해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널링을 강조하는데 그걸 해보셨나요? 매일매일 내 감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셨나요?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주로 느꼈는지, 그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은 뭐였는지, 거기에서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유를 적는다. 이런 3가지만 좀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을 한 15일만 해보셔라.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왜 안 되냐면 그것 또한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안 돼. 내가 그리고 또 나는 이런 일기 쓰는 거 난 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리고 뭐 좀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좌절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속하지 못한다 이것은 의지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우리의 편도체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나는 안 돼 라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좌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좌절하지만 않아도 나를 정말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투나 행동이 있을까요? 반대로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화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저는 말투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투에 묻어있는 감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크게 말하자면 주로 회피를 한다거나 그럼 이 회피는 우울감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비난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된 표현을 쓰죠. 이 과장에는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 양식은 이렇게 회피, 비난, 과장이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묻어있는 감정을 보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교수법 특강에서 교수님들께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은 어떤 음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한 분이 미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한 거죠. 지금 미음이라고 적으셨는데 이것을 감정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냥 밥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주면 됐는데 지금은 미음으로 써서 학생들을 떠먹여 줘야지만 되는 상태까지 왔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는 인내의 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그 사람하고의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감정을 묻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피를 택하는 분들은 그냥 몰라. 그냥 스트레스 받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무뚝뚝하게 무표정으로 있는 엄마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엄마 화났어?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는 자기의 감정과 무관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 화났어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왜 자기의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숨기려고만 하는지 그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학습돼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에게 엄마 화났어? 라고 물어본 아이가 엄마가 그런 식으로 반응해요. 엄마 화나지 않았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를 들은 아이도 아 감정이라는 건 저렇게 숨기는 거야. 드러내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게 엄마가 화나 보였는지. 아, 그런 게 엄마가 화나 보였구나. 실제는 엄마가 좀 지쳐 있는데 아, 그렇게 화난 것처럼 보였어. 우리 누구 관찰력이 대단한 걸? 이렇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아이는 아, 감정이라는 것은 저렇게 자기가 느끼는 바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 표현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그래서 회피 방식으로 몰라 스트레스 받아 라고 얘기하고 또는 주로 남을 원망하는 비난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도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화났지. 너가 그렇게 화를 나게 했잖아. 나는 원래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을 쓰죠. 극단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 표현을 쓰다 보면 이분법적인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그리고 일상에서도 가장 많이 다투는 말이 뭐냐면 너는 맨날 늦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내가 언제 맨날 늦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너는 늘 그래. 넌 항상 그래.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상대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주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 하게 되면 자기의 감정이 어떠한지 표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좀 우울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오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좀 슬픈 것 같아. 그리고 아직 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그게 되지 않은 분들은 난 그냥 우울증 같아. 이렇게 자기를 정의해버리고 단언해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들여다보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좀 궁금해. 내가 어떨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또 어떨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늘 질문하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결국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욕구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연결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불안하다, 짜증이 난다 이럴 때도 아, 내가 어떤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닥치면 이렇게 불안하구나.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구나. 아, 내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 감정을 느끼는지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 돌봄에 대한 루틴으로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요. 리치라는 것입니다. 리치에서 R은 recognize, 감정 알아차림이고 E는 emphasize, 내 감정을 공감하기, 그리고 accept는 A, 그리고 C는 change, H는 heal이지만 이걸 저는 보다 더 강해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리치는
제가 여러 코칭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접하면서 감정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모델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감정을. 그러면은 나는 지금 우울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나는 우울해가 아니에요. 나는 우울해 그래버리면 감정과 나를 동일시 해가지고 나는 우울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우울한 인간으로 정체성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울한 채 있어야 돼요. 이 감정 알아차림은 뭐냐면 감정과 나를 분리해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과 감정을 표현하는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을 가지고 있구나. 우울감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특징이 흐르는 거예요. 구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흘러가요. 그리고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춰요. 그런데 그네는 가만히 두면 결국 멈추지만 다시 내가 잡아당겨서 밀면 다시 동력을 발휘해서 더 세게 밀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 말이 있어요. 바로 이 그네를 내가 멈출 수 있는데 잡아당겨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화를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라는 말을 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그네를 또 잡아당겼네. 이제 그만두자. 결국은 그네는 멈출 거야 라는 것을 알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영원할 거야 라는 인지 왜곡, 착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어떤 감정도 지속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지속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아요. 희노애락 감정 중에 영원히 불변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일시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변해야 지루하지 않고 창조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울감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우울감은 영원하지 않아 라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기준도 나는 이 감정이 오래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6개월 이상 그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울증의 진단을 받듯이 리커그나이즈, 나는 우울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mphasize 해줘요. 그럴만해. 너 요즘 많이 지쳤잖아. 그래서 내가 아직 나를 이해하지 못한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있네 라고 공감해주고, accept는 그런 나를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굉장한 큰 어떤, 내가 이 감정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그 감정과 이제 거리를 두면서도 내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신하지 않지만 이것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인지 바꿔보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걸어볼까? 아니면 음악을 들어볼까? 내가 이 감정을 계속 이렇게 어차피 감정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금 빨리 내가 이 감정을 바꿔볼까? 그리고 힐은 더 강해지기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걸었는데 지난번보다 무릎이 좀 덜 아픈 것 같아. 무릎 통증이 좀 더 줄어들었네. 너무 감사한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감정 돌봄 루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유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보통 그 감정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쓰는 이 방어의 기제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를 잘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피하는, 연인인 경우에는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는 거죠. 보통 화를 내는 사람들도 보면 나는 사실은 존중받고 싶어 라는 그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제가 코칭을 하면서 대상자분들에게 이야기를 쭉 듣다가 선생님은 그분께 굉장히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었던 건가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울컥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인정의 욕구, 이것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것을 연결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너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타일러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토닥거려주면 좋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으로만 나를 질책하고 자학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유년 시절에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는 왜 그렇게 틀린 말을 해? 아니야. 그거 너 말이 틀렸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면 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난 이제 더 이상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어렸을 때는 그랬을지언정 난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잠수 타는 연인의 경우에도 결국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조그만한 일에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기가 늘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심리학으로 고정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인정 욕구를 통제한다라는 것보다는요, 인정 욕구 또한 알아차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내 생존 욕구야. 그래서 제가 리치에서 얘기했듯이 accept, 당연해. 너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요소가 돼버리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보다 내가 스스로 나의 인정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주는 것으로 훨씬 더 나의 인정 욕구가 건강하게 표현된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도 강연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강연 후에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늘 물어봐요.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강의 좋았어요. 그러면 내가 강의를 아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알게 된 거죠. 대표님 강의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 강의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는 당신 왜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어. 그리고 왜 핵심에서 다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았다고 얘기하는 분께도 반드시 저는 이유를 여쭤보고요. 힘들었다고 말하는 분에게도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를 여쭤봐요. 그럼 그랬을 때 제가 건강하게 그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의 피드백을 받으면 이 부분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피드백도 상처받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 상처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의 인정 욕구가 건강하게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내가 또 타인에게 지나치게 인정만 받으려고 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피플 플리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 습관은 무엇인가요? 피플 플리저 개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타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 이걸 표현하는데 보통 감정의 기본이 인정의 욕구였듯이 이것 또한 타인의 인정 그리고 수용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만족이 곧 나의 만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절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결국 이것도 감정의 뿌리가 두려움인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 피플 플리저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알아봤더니 유년기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인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정서적 학대라는 건 뭐냐면 주로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부모가 조건부 사랑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100점 맞아야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그리고 넌 장남이잖아. 부모가 어떤 조건적인 사랑에 제한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 국내의 어떤 입시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도 왜 간호학과 입학했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가 가라고 해서 이 대답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목표로 이렇게 쭉 오니까 거기에 매진하면서 오다가 대학에 입학해서는 목표를 상실하고 어떻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대학 심리 상담센터에 정말 그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엄친아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늘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힘든 점이 뭐냐면 자기가 지쳐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의 눈빛과 상대의 욕구에만 충실히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로 나를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보통 이제 그 피플 플리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주 물으시는데 거절당한다? 이 개념을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것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실패, 그러면은 나고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정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듯이 거절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거절을 해도 그 거절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것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모에게도 늘 내가 부모의 뜻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이 있죠. 그래서 보통 부모들에게도 제가 대학을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명문대여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경쟁 사회여서 이 대학도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을 가든 탑이 아니면 늘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이 탑까지 찍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라는 부족함을 늘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에 대한 죄책감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거절당하면 안 돼 라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조금만 부정을 해도 내 존재 자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자동적 사고로 일어나 버립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경험 때문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생기는 걸까요? 부모님의 끊임없는 어떤 이 감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성과, 결과에 부모들이 좀 더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부모의 양육 환경이 뭐냐면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만 울고 네 방에 올라가 이 얘기입니다. 안 돼, 그렇게 울면 안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제가 코칭했던 사례의 경우에도 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앞에서 다투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이의 이 환경을, 정서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어요. 근데 오롯이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의 감정을 전부 다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면 뭘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니, 아이가 좀 저녁에 잠들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보이지도 않은 걸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래서 아이가 울면 무조건 방에 올라가, 이게 그분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그 아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잘 자랐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20대가 돼서 폭음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폭음을 하고 이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가끔 이렇게 힘들어할까라고 자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극도의 우울함이나 슬픔으로 젖어들게 되니까
술을 먹는 걸로 그 슬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혼자서 몰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들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대화법이 있나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긍정적 단호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단호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 감정은 긍정성을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단호함에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어떤 미움, 원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 단호함은 뭐냐면 그야말로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거절하시면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근데 거절할 때 감정을 먼저 말하면 돼요. 감정을 먼저 말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싫어 라고 거절하는 이전에 감정을 먼저 말해요.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줘서 기뻐. 내가 그렇게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고마워. 나도 돕고 싶어. 그런데 이번 주는 일정이 어쩌지? 꽉 차버렸어.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절이 어려울 때는요. 나는 그게 안 돼 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아서 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긍정적인 감정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다니 사실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해줘서 기쁜 걸, 나를 신뢰해줘서 너무 좋은 걸 라고 긍정적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난 근데 이번 주는 어려워. 내가 이걸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긍정적 단호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대안을 또 제시할 수 있어요. 나는 이번 주는 어려운데 다음 주는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방금 너가 부탁한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좀 더 짧게 시간이 소요되는 일은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반나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길지 않아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하려면 짧게. 단호하다라는 말은 짧은 거예요. 짧아야 돼요. 어쩌지? 미안해. 이번에는 어렵겠어. 자, 여기에 긍정적 감정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호함에는 감정을 반드시 긍정성으로 담아라. 왜? 당연함이에요. 내가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미안함이나 나한테 왜 이런 것까지 부탁해 라는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여러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냥 당연하게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은 내 표현을 하는 거야. 내 상황을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거절을 못했을 때 내가 왜 거절을 못했지?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거절을 못했지? 라고 적어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럼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내가 왜 거절하지 못했지? 그 감정이 뭐지? 미안했구나. 떠날까봐 내가 두려웠구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쭉 적어보면서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떠날 친구라면 내가 이 친구하고의 관계가 과연 건강한가? 이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해라. 그래서 반드시 글로 적어보고 대화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보겠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거울을 보고 이야기해 보시고요. 이걸 녹음해서 적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대화로 훈련해 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앞에 두고 내가 긍정적 단호함을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다운 사람으로 사는 게 왜 더 행복한가요?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거절을 하든 거절을 하지 않든 그냥 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되면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고 내가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걸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 자체가 그런 나를 내가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욕구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셀프 트러스트, 자기 신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욕구를 표현하더라도 주눅 들지 않아요. 난 이걸 원해. 나는 너랑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 만약에 내가 너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친구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난 이번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너가 인정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표현의 이 스킬이 점점 디벨롭합니다. 더 발전하게 돼요.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표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 사람만이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관계,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내 내면의 감정과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는 걸 얘기해요. 내 감정은 밉고 지금 슬픈데 행복하다라고 내가 이 표현을 한다? 이걸 누가 진정성 있는 관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리더십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이 진정성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정과 행동이 일치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나 어느 그 매체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구독자나 이 보는 관객들이 잘 알아요. 본인은 아무리 그거를 감추고 과장되게 또 숨기려고 해도 보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갖게 되면 실제로 내가 거절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는 더 친밀감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거절이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가는 하나의 또 단계가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인데 이럴 때 대화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대화법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거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혼자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내가 그 순간을 좀 회피하거나 약간 멈추면 되는데 끝까지 대화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면 그 사람이 끝없이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조금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걸로 물어봐야 돼요. 방금 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넌 어떨 때 그걸 느껴? 조금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보통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거나 왜 저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그럴 때는 그 자신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달라고 해도 되고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궁금해서 눈빛을 보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허튼 소리보다는 또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는 뭐가 궁금한 거야? 랄지. 진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뭘 알지? 그런 질문으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도 되나요? 그 상대에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상대의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너 이거 나한테 기분 나쁘라고 내 기분 언짢게 하려고 너가 한 말이야? 라고 물으면 상대는 설사 그렇더라도 아니? 라고 할 테고 만약에 또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던진 거라면 맞아 나 너 그러라고 한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너 나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야? 이것은 그 상대를 코너로 모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일단은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 방금 너 얘기를 들었을 때 묘한 어떤 불쾌감이 좀 올라오거든.
근데 혹시 어떤 이유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지 내가 물어봐도 돼? 이렇게 묻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상대를 책임을 추궁하면서 코너로 몰아버리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이걸 책임 추궁형 질문이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기분 나쁜데 너 맞지? 나 지금 기분 나쁘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단언하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코너에 몰리면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 또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뭐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말을 들으니 묘한 모욕감처럼 좀 불쾌감이 좀 올라와. 이런 감정이 드는데 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는데 물어봐도 돼? 이렇게 하면 그 친구의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아, 그래? 나 너가 그런 감정 느끼라고 한 건 아닌데 뭐 이런달지 나 너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도 너 지난번에 너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쾌했거든. 막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감정에 집중한 이유가 저 또한 감정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 역시 그런 성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감정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예민한 이 감정이 나의 단점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감정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제가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이 감정이 일어나는 그 원리나 작동의 그 프로세스를 공부하다 보니 뇌과학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셀프케어라는 이 책, 특히 감정치유 프로세스 리치를 개발을 한 것도 형식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이게 어떻게 뇌 가소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하고도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면 감정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셀프케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제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라고 보니 굉장히 예민한 성향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가 매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엄마가 나에 대한 존중,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정비소 같은 역할이다. 무한 경쟁의 레이싱 선수처럼 뛰는데 차가 다치거나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가면 다시 고칠 수 있었으니까. 아마 병원에 가시면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낯선 곳에 이정표 이렇게 줄선 따라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 파란 선 쭉 따라가십시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제가 만든 리치, 감정치유 리치 프로세스는 바로 그런 정비소와 같은 그런 안내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또 반복적 패턴에 이렇게 또 휘말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리치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 어느새 평온한 자기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